2025년 10월 10일 서울 광화문 내거리.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차량들, 그리고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박영희. 63세의 여자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 그을린 얼굴.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희는 한 대형 빌딩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KJ 인터내셔널이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빌딩 정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옆모습,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손수레를 그 자리에 놓고 천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비서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희의 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달리기엔 무리였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제발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의 일행중 한 명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영희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조금 더 자랐고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세련되어졌지만 그 눈, 그 코, 그리고 무엇보다 귀 안쪽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아!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라고! 엄마라고! 남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듯이. 그 눈빛에는 온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민준이라고. 강민준. 영희는 비서를 밀치고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막았고 곧 경호원 2명이 나타나 영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실례지만 저를 아십니까? 민준아, 나야. 엄마야.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매일 너를 찾아 헤맸다고. 제 이름은 강민준이 아닙니다. 강준혁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놀이공원 갔었잖아. 기억 안 나니? 롤러코스터 타고 솜사탕 먹고 내가 무서워서 내 손을 꼭 잡았었잖아. 영희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서님, 경호원들에게 이분을 안전하게 모셔드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회의에 늦었습니다. 민준아, 안 돼, 가지 마. 엄마야, 엄마라고. 영희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힘에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은 세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제발 좀 봐줘, 제발. 영희의 절규는 도심의 소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곧 교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영희를 놓아주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는데 왜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봐. 요즘 길거리에 저런 사람 많아. 무서워.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영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구경하다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 갔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이 버려둔 손수레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수레를 끌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오늘도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날 못 알아볼까?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영희는 낡은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민준이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3살 때, 5살 때, 7살 때, 그리고 10살 때. 그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영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한편 검은 세단 안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할머니가 많이 귀찮게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경호원을 부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물,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준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지옥 같았던 나날들을. 2005년 12월 5일, 10살 강민주는 고아원 사랑의 집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추운 겨울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민준이의 손발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그때 고아원 문이 열렸습니다. 한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얘야,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렴. 수녀님은 민준이의 손을 잡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 안은 따뜻했지만 민준이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오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 새로 온 애야? 이름이 뭐야? 부모님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구석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들은 처음엔 민준이를 놀렸지만 곧 흥미를 잃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민준이를 괴롭혔습니다. 야,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쓸모없어서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의 부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야 해. 아이들은 민준이를 때리고 밥을 빼앗고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민준이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힘도 약했습니다. 밤마다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얼굴,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차가운 벽을 쌓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큰 사람이 되겠다고. 민준이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고아원에는 낡은 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책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역사, 모든 것을 독학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편견과 싸우며 민준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민준이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민준에서 강준혁으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 담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요. 강민준은 버려진 아이였지만 강준혁은 성공할 거예요. 선생님은 민준이의, 아니, 이제는 준혁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역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대학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습니다. 과외, 편의점, 택배.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준혁은 친구 2명과 함께 작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앱 개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도 받지 못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코딩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이 만든 앱이 히트했습니다. 사용자가 급증했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혁은 25살에 억대 연봉을 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준혁의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준혁은 중견기업 수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30살의 자수성가한 청년 CEO. 강준혁, 대한민국 IT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 준혁은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인터뷰를 할 때면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준혁을 존경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청년의 스토리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35살이 된 지금 준혁은 성공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준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를 외면하고 엄마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차갑게 대했습니다. 엄마의 울부짖음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준혁은 차 안에서 주먹을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 박영희는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등은 녹색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가 보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였습니다.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영희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뜨겁고 빨간 액체가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다쳤어요. 빨리 119 불러요. 저 차는 왜 안 서요?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기억들이 흩어졌습니다. 파편처럼 조각조각. 어떤 기억은 사라지고 어떤 기억은 남았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식을 잃어갈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영희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차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영희는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 의심.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준비.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영희는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환자분의 뇌 손상이 상당합니다. 특히 해마 부분에 타격이 심했어요. 담당 의사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 강수철에게 말했습니다. 해마요? 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환자분이 깨어나더라도 기억상실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가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천정의 하얀 형광등이었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영희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영희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수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당신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 당신 인력이나 누워 있었어. 영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민준이는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수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실종됐어. 네? 당신이 사고 난 날 민준이도 실종됐어.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사라졌다고요? 영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찾아야 해요. 당장 찾아야 한다고요.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민준이를 찾아야 한다고요. 영희는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했고 영희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사가 수철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의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심리검사,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철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선택적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환자분의 장기 기억 대부분은 온전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억들만 사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름, 나이, 남편분 모두 제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정 기억들, 특히 실종된 아들분에 대한 기억들만 사라졌더군요. 아들분과 놀이공원 갔던 일이나 바닷가에 놀러 갔던 일 등등 몇 가지는 기억하시지만 그것들 외에 거의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마도 아들을 잃어버리신 충격이 크셔서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들을 차단한 겁니다. 아들분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기억들만 남기고 나쁜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린 겁니다. 그럼 그 기억들은 언제 돌아오나요? 모릅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나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면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주 후 영희는 퇴원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왼팔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이를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영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장난감들, 모든 것이 민준이가 떠나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영희는 민준이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았습니다. 아직 민준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든 꼭 찾아낼 거야. 그날부터 영희의 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 매일 전화했습니다. 실종아동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서울 곳곳에 붙였습니다. 영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학교마다 놀이터마다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민준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둘씩 관심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요? 2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살아있을까요? 새로운 삶을 사세요.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수철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영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수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민준이가 왜요? 찾았어요? 수철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수철이 영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철은 침대에서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관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당신 민준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뭔가 말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철은 이미 떠났습니다. 진실도 함께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영희는 완전히 혼사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찾는데 모든 돈을 쓴 탓이었습니다. 집도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영희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찾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다리는 더욱 심하게 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사람들은 영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아들 찾아다니신대. 20년째 찾고 계신데 안 됐어. 이제 아들도 30이 넘었을 텐데. 하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은 민준이를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20년째 되던 해 영희는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35세 젊은 CEO, IT 업계 돌풍. 사진 속의 낭자를 보는 순간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준이를 닮았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자라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강준혁, 35세, 고아원 출신. 35세? 민준이는 30세인데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영희는 그 기사를 오려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KJ 인터내셔널, 강남에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그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회사 앞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그 남자를 직접 봤습니다. 틀림없었어. 그렇게 해서 오늘 영희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벽에 붙은 민준이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남자, 강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내 아들이야. 틀림없어.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귀 안쪽의 점. 모든 것이 민준이었습니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나? 아니면 일부러 이름을 바꾼 걸까?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폐지를 주우는 척하며 준혁이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쯤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희는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영희는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갈 기회를 노렸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준혁이 회사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아니, 준혁 씨,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제발요.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준혁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영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5분만 제 얘기를 들어줘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영희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엄마예요. 20년 전에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준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당신 이름이 원래 강민준이었잖아요. 나중에 강준혁으로 바꾼 거잖아요. 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다 알아요. 당신이 10살 때까지 우리 가족이었어요. 우리 놀이공원도 갔었고, 당신 생일날 케이크도 같이 불었어요.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준아. 영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비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더욱 필사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민준이의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학교 서류들,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강제로 DNA를 채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면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더 모으세요. 사진, 서류, 목격자 진술 등. 그것들을 가지고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DNA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DNA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 여자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검은 활자 속 두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일치. 그 단어는 마치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20해 전 잃어버린 아들. 그 아이를 찾아 헤매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거리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늘 그 아이의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마주한 그 청년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손에 준 봉투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지만 우산을 펼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했지만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한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정문 위 간판에는 세련된 로고와 회사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의 주인, 바로 그녀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준이 회사에서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젖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거 내가 DNA 검사한 거야. 이거 봐. 100% 일치로 나왔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 엄마라고.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그의 시선은 봉투를 향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와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때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때리고 굶기고 밖에 세워두고 왜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돈 때문이에요? 돈 필요하세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젓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런 일은 없었어.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니.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억지로 깨어나는 듯 머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이 하나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그녀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망하지 않았어. 그녀는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속으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그 작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너 혼자 살아. 엄마는 더 이상 널 감당할 수 없어. 문이 닫히는 순간 아이는 빗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멀어지고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그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DNA 결과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젖은 종이는 천천히 찢어졌고 그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한테 나는 버려도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 속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목구멍 끝에서 맴돌았지만 감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급속도로 병들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아들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병실의 창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머리맡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아들과 젊은 그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의 근육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기억했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계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삐.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세월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구원이 아니었고 벌이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남겨진 이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용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유진은 회의실 안에 놓인 두꺼운 계약서 더미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로 던져진 한 통의 낡은 편지 봉투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우표는 오래된 것이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영희. 그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어머니의 싸늘한 영정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냄새 속에 희미한 양냄새와 오래된 향수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단정하게 쓰인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이 든다. 혹시라도 내게 직접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글로 남긴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때 나는 무관심한 남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그 화살을 내게 돌렸다. 어린 너닌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엄마는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소리치고 때리고 결국에는 너를 고아원에 버렸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후 교통사고를 당했어. 머리를 다치고 기억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 내가 어린 너에게 지은 내 죄조차도 잊은 채 살아왔지. 그날 네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제서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리고 잠을 자도 죄식이 쫓아왔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단 한 번만 엄마라는 단어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란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종이 끝이 그의 손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편지의 마지막 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사이로 흐릿한 도시의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죠? 그때 나를 한 번이라도 안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서서히 가라앉으며 무너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비를 맞으며 어머니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묘비에는 단정히 새겨진 이름과 그 아래 희미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찾아온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사실 그 기억은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모든 장면이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다시는 듣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편히 쉬세요.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흰 종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 끝에 남은 한 사람의 슬픔과 늦게 도착한 용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천천히 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비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용서를 닮은 비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 줄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찾아온다. 민주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려고요.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빗속에서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멀리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울지 않아도 돼. 그 순간 그 아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와 함께 빗방울이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잘 가. 그리고 고마워요. 끝내 나를 기억해줘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인 어쩌면 미움과 용서가 뒤섞인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와 화해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한마디는 비로소 둘 사이의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습니다.